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오늘 문학소년단 시즌8 6회의 부처스 크로싱을 다룹니다. 이 부처스 크로싱은 저희가 시즌 5 때인가요? 6 때죠. 그 스토너를 읽었을 때. 네네네, 6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6 때 스토너를 읽었을 때부터 제목만 좀 언급이 됐었던 책인데 드디어 읽어보네요. 존 윌리엄스. 예. 책과 작가 소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우리 저번에 다루었던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다루었던 스토너의 작가죠. 네, 저만의 대문호 존 윌리엄스. 네. 나 최수진의 대문호 존 윌리엄스가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이랑 좀 겹치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존 윌리엄스 작가는 1922년 8월 29일생이고요. 텍사스주의 클락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덴버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따고 석사학위까지 하고 이제 미주리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모교로 돌아와가지고 30년 동안 문예창작과 교수를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젊으셨을 때 미국 공군 소속으로 세계대전 참전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 복무 기간 동안 오직 밤뿐인 우리 저번에 다루었죠. 그거에 네. 초안을 작성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조용히 이제 혼자 시작하신 거죠. 쓰기 시작하신 오직 밤뿐인을 시작으로 덴버 대학교로 돌아왔을 시점부터 도살자의 건널목, 그 다음에 스토너 이런 식으로 쭉쭉 써 나가시는데 첫 번째 소설이 오직 밤뿐인, 두 번째가 도살자의 건널목인 순서고요. 말 이렇게 안 나올까? 네. 두 번째가 도살자의 건널목인 순서이고 시집을 그 사이에 하나 내셨어요. 필요한 거짓말이랄까? 네. 번역을 해보자면 The Necessary Lie. 그 다음에 스토너를 쓰셨고 이게 1965년에 출간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작가도 아니었고 소설이 워낙 잘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때 잠깐 출간이 됐다가 절판이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죠. 네. 근데 이 다음에 다룬 소설 아우구스투스 이 작품으로 좀 알려져요. 전미도서상을 수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985년에 이렇게 사시다가 아칸소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당시에 집필 중이던 소설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 미완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제 유명해진 계기가 결국에 스토너가 한 14년쯤에 2014년에서 16년인가 그쯤에 10년대 중반쯤에 역주행을 미국에서 하면서 나머지 책들이 줄줄이 이제 소환이 되는 거죠. 재출간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읽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소설 부처스 크로싱의 줄거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존 윌리엄스 소설이 그렇듯이 복잡한 스토리라인 없이 심플하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윌리엄스 앤드루스. 항상 이 존 윌리엄스 소설의 주인공은 윌이 많은 것 같아요. 윌을 좋아하는 것 같고. 스토너도 그랬나요? 네. 윌리엄 스토너 아니었나요? 네네. 오직 밤뿐인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오직 밤뿐인도 윌이었나? 와, 근데 그 책은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그쵸? 안 나네. 아, 저만 그런가 했어요. 아, 놀랍도록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소설이죠. 약간 두서가 없기는 해서 그 소설이. 그죠? 얼추 뭐 그 아빠한테 막 그런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약간 아빠랑 사이 안 좋고 막. 네네네네. 부잣집의 탕아 이런 내용이었죠. 그때도 윌이었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돼. 아무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스턴에서 자라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간 학생이에요. 네, 근데 3학년 때 중퇴하고 서부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으로 노새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아버지의 생전 지인인
가죽업자 JD 맥도널드를 찾아서 이 동네로 들어옵니다. 이 동네는 이 소설의 제목 부처스 크로싱입니다. 도살자의 건널목?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되게 없어 보이게 번역을 했는데 정육점 사거리. 정육점 사거리. 쏙 들어오지 않나요? 그쵸. 네. 솔약국집 아들들 같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작중에서는 남북전쟁이 있고 얼마 안 된 걸로 묘사되는 문장이 있는 걸로 보아서 시대적 배경은 187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1865년 이후니까요. 네, 아무튼 이 주인공은 막상 부처스 크로싱에서 찾던 맥도널드 씨를 찾고 나서는 막상 뭐 이 사람이랑 일할 마음도 없어 보여요. 그가 제안하는 회계 일자리는 또 거절을 합니다.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 윌은 그저 마을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을 뿐이라고 계속 둘러댑니다. 그러다가 윌은 마을 술집에서 들소 사냥꾼 밀러를 만나서 콜로라도 대평원으로 들소 사냥을 가는 이 여정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밀러는 들소를 사냥해서 이 가죽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카우보이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윌에게 돈을 내고 합류하라고 해요. 월급을 준다고 하자. 그 고생을 다 하고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윌이 어떻게 해요? 합니다. 콜. 네. 네. 왜냐하면 윌은 이 여기를 온 이유가 자세히 묘사되진 않지만 아무튼 보스턴에서 온 도시새님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호구 잡혀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뭔가 좀 멍청한 느낌은 아니고 다 알면서 속아준 느낌이죠. 뭐 나는 자연의 큰 뜻이 있어. 뭐 이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뭐 이걸 장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사냥꾼으로서 정말 자연 속에 푹 파묻혀보고 싶어라고 하는 본인 나름대로 마냥 로망 세상 실현 물정 같은. 세상 물정 모르는 헛똑똑이 하버드 대학생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뭔가 어쨌건 뜻은 있어 보입니다. 마음은 어쨌든 알 수 없지만 사냥대는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잡이인 밀러, 이 사람이 대장이죠. 그 사람의 단짝 사냥꾼 찰리 오지. 그 다음에 들소 가죽을 벗기는 기술을 가진 슈나이더라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심지어는 여기에 합류한 슈나이더까지 들소가 아직 대평원에 남아있는 시대는 좀 지났다 이러면서 사냥대의 이 계획에 회의적으로 반응하지만 밀러는 들소 사냥 성공에 어쩐지 확신이 있는 타고난 마초 사냥꾼입니다. 찰리 호지는 밀러와 대평원에 저번에 이제 나갔던 들소 사냥에서 동상에 걸려서 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손이 하나가 없어요. 후쿠 선장처럼. 매사 투덜거리는 슈나이더와 거친 두 사냥꾼 사이에서 윌은 묵묵히 여정을 따라 나섭니다. 들소를 찾아서 대평원을 헤매는 여정은 길을 잃거나 막 물이 떨어져 죽을 뻔하고 막 이러는 등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밀러는 운이 억세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 말로만 듣던 4,000마리쯤 되는 대형 들소무리를 발견하고 신나게 사냥을 시작합니다. 적당히 가죽을 얻었을 때쯤 참았던 피로가 이제 폭발하죠. 너무 긴 여정이었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몇 달째니까. 네. 이미 집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한 날짜는 지났을 거예요. 이때쯤. 1달 반이라 그랬나요? 네. 슈나이더는 이제 이쯤 하고 많이 잡았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근데 밀러는 이 들소 무리를 다 잡을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집에 갈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잡아놓고 가죽을 쌓아놓은 다음에 다시 와서 가져가면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들소를 다 잡기도 전에 대평원에는 폭설과 눈보라를 동반한 혹한기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6, 8개월 가량을 이 추위 속에 떨면서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여요. 근데 그거를 또 용케 넷이서 버팁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사냥한 들소 가죽을 한 반 정도
평원에 남겨두고 마차에 가득 싣고 부처스 크로싱으로 다시 향합니다. 근데 마차에 가죽을 가득 싣고 가던 중에 가장 짧은 폭이 한 100m는 넘는다는 강을 만나서 건너려고 애쓰지만 삽시간에 겨우내 사냥한 가죽과 마차가 부서져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었어요. 그 와중에 강을 건너다가 말이 놀래가지고 뒷다리를 이제 걷어차는데 거기에 칼잡이인 슈나이더가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사냥한 결과물도 다 잃고 일행 중 하나도 잃은 상태로 그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온 부처스 크로싱. 네. 떠난 지 한 반년쯤? 뭐 1년이 채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반년이 좀 1년이 넘으시죠? 거의 다 돼가는. 네, 한 네. 10개월? 예, 에서 그 정도. 9개월? 네,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쩐지 동네가 딱 들어서는데 내가 떠날 때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되게 황량하고 아는 사람들이라고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떠날 때 너가 들소가죽을 사냥해서 가지고 오면 뭐 개당 얼마씩 쳐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JD 맥도널드가 사무실도 폐허가 되어 있고요.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만나긴 하는데 알고 보니 사실 그동안에 들소가죽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다시피 하면서 카우보이들이 북적대던 이 동네가 순식간에 몰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이 맥도날드 아저씨도 개털이 됐어요. 목숨 걸고 어차피 들소가죽을 다 가져왔어도 아무도 이제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 허망한 상황에 밀러는 이 분노의 사람이 차서 쌓아둔 가죽이 있는 그 JD 맥도널드 내 가게에 불을 막 지르고 포효를 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찰리는 실성했는지 막 정신이 나가버려요. 이 사람이 막 거의 우리 기억을 잃고 네. 우리 이제 다시 출발해야지. 야, 뭐 어, 슈나이더 온대. 잘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막 갔다 온 적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윌도 결국 마을의 매춘부랑 마음을 나누는 듯 하더니 매춘부에게 뭐 돈을 좀 남겨두고 마을을 떠납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다음은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이 책 읽어마라 코너입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에는 챈들러고요.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는 로맨스 정입니다. 네. 네, 먼저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언젠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좋은 소설 혹은 좋은 영화의 기준은 그걸 보면서 어떤 음식이 유난히 땡긴다라거나 결국 내가 이걸 읽다가 보다가 뭘 먹게 됐다. 이게 진짜 진짜 백이다. 이런 얘기를 언젠가 나눴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책은 앞부분에서 윌이 이제 이 부처스 크로싱에 도착을 해서 사냥대 출발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대목에서는 읽다가 갑자기 벼랑간 계란 후라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읽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계란 후라이를 2개나 네, 해가지고 먹으면서 읽었는데 와, 그 맛이 상당하더라고요. 야생의 맛이었나요? 뭐 베이컨이 있었다면 베이컨까지 먹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이라서 그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위스키를 계속 마십니다. 사냥을 가는 길에도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쉴 때에도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그래서 저도 또 위스키도 따라서 한 모금 같이 마시면서 읽고 또 이건 이제 제가 따라 할 수는 없죠. 들소고기를 제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들소 가죽 작업을 하면서 사냥하면서 들소고기밖에 먹을 게 없어서 들소고기를 먹을 때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뭔가 그래도 잘 썼기 때문에 이런 독자로서 어떤 식욕을 돋우게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읽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가 그 내용 설명을 하셨지만 읽다 보면은 기분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 주인공 이 앤드류스가 진짜 고생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개고생을 하는데 부처스 그쵸. 크로싱에 네. 돌아와서 남는 게 딱히 없어요. 맞아요. 대체 여기서 뭘 느꼈지? 주인공 내면에서 어떤 성장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잘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서 독자는 대체 이 책을 읽고 뭘 느껴야 하는가 그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좋은 책의 다른 조건 혹은 요소라 함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읽고 다른 무언가가 생각이 나는가. 여러 가지 이제 나의 다른 문화생활로 혹은 다른 책으로 이제 뻗쳐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 두 편. 한 편은 이 그 가을의 전설. 예, 이고요. 두 번째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그쵸. 예, 네. 예, 예. 그래서 갑자기 너무 생각이 나서 가을의 전설은 너무 좀 길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레버넌트도 길지만 어젯밤에 이 책을 다 읽고 레버넌트까지 그냥 쑥 봤어요. 정말 비슷한 시간대죠. 이 책이 수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쵸. 1870년대 이쯤이면은 레버넌트는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한 1820, 30년대라고 하니까 거기도 정확하게 가죽 사냥하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또 다른 변수 이제 인디언들이랑 싸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추위 속에서 이제 징그럽긴 했지만 말이 방금 죽었는데 따뜻하니까 내장 다 꺼내고 그 빈 몸뚱아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눈보라를 피하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모습들을 너무 잘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이 옆에 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책을 읽은 다음에 마냥 허무하게 다 읽었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챙겨봐 보고 싶다. 저건 또 어떨까? 이것도 생각났는데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책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생각에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얘기하죠. 이 박찬호식 소설. 그러니까 제가 LA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면서 하는 박찬호처럼 이 앤드류스가 콜로라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면서 하는 너무 장황한 이야기들. 귀에서 피 난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정도의 수다쟁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듣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읽다가 기빨려서 체력적으로 털리더라고요. 체력 안 좋으신 분들 읽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어쨌건 뭐가 됐건 대자연이 그려져 있는 소설입니다. 그 부분을 정말 대각선 읽기로 빠르게 넘어간다면 물론 조금은 허투루 읽게 되는 좀 아쉬울 수 있는 책이지만 저도 어느 부분은 또 그렇게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3,000마리 혹은 4,000, 5,000마리의 물소떼가 움직인다는 그 광경 혹은 고원지대로 올라가서 살짝 산소도 부족한 곳에 갑자기 휘몰아치는 그리고 또 눈을 멀게 만든다는 쫙 깔린 눈, 새하얀 눈들 이런 것들을 사실 또 우리가 못 그릴 장면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 또 나름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 번쯤은 봐봤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구글에서 대충 미국의 대자연 치면 나오는 이미지들 되게 잘 그려지고 그것이 주는 어떠한 이 큰 스케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었다. 대각선 읽기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어떠한 스케일이 가지는 감동은 분명히 있는 책이다. 이게 저의 마지막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기간 독서에 좋지 않습니다. 읽는데 좀 오래 걸렸나요? 저는 한 일주일을 두고 이제 읽을 시간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거의 시간으로만 따지면 하루 만에 읽었는데 이 책은 한 3개월은 두고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계절에 이것을 따라가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묘사들이 너무 한 장 한 장 씹어서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제한 시간 내에 읽어야 한다면은 이 대각선 읽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책의 매력이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가을이 또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이거 가을 안에 다 못 읽으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읽으실 거면. 그래서 지금부터 읽으시면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온전하게 지금 사귀면 크리스마스 때 100일이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읽으셔야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추위와 어떤 독서 분위기와 이런 거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간 독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추천했고, 그리고 데무노의 팬으로서 수진 씨가 근데 버처스 크로싱을 한번 원래 전에도 읽었다 그랬었나요? 아니면 같이 읽어보고 싶다 이번 기회였나요? 원래는 그때 펀딩을 했거든요. 알라딘인가 어디에서. 이게 정식 출간이 안 되고 펀딩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북펀딩을 저도 참여를 해서 책을 미리 받아서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엄마 아빠 건강검진에 보호자로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한 4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네, 죽치고 앉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반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 아무튼 어떻게 읽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다른 작품이랑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스토너는 제가 그래서 이 책이 왜 좋으냐를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평범한 한 인간이 굴곡진 삶을 받아들이는 담담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좀 우리 인생이 다소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작가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 또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인생에 대한 원대한 환상을 갖고 삶의 의미와 어떤 불꽃 열정 이런 걸 찾아 나서는 불나방 같은 모습과 중국에는 허무함을 느끼는 이 삶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시대적이라든지 지역적 배경은 다르지만 결국에 심어진 고민은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작품은 존 윌리엄스의 다른 작품들보다는 조금은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삶의 관록이 쌓인 사람은 정말 즐길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자체가 뭐 대평원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기는 하지만 돌아와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확 뭐랄까 몰락해버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네.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뭐야 고생만 하다가 메시지도 없이 끝나네?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삶에 어떤 관록이 쌓인 중년의 나이라든지 좀 나이가 있으신 노년분들이 읽으시면은 어른이 읽었을 때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대부분인 소설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느끼는 복잡한 감상이라든지 마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례로 예를 들어보면 감정에 대한 건 이건 아니지만 지금 펴져 있는 데를 보면 336쪽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향 동네 보스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맥도널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의 과거 모습과 이제 겨우 깨닫기 시작한 조건으로 자신을 키웠던 곳,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황야로 몰아낸 그곳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완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이 묘사 방식 자체가.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뭐 감정에 대한 것들, 허무함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거는 뭐야? 라고 설명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길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난해함을 또 유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G.O.D의 쭈니 형이 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뭔지 알지 뺨 맨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인생을 몇십 년 살아봤으면 이게 뭔지 알잖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이 몇 마디 단어로는 이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정의하기에는 너무 그 그릇이 작고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작가가 느끼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잡히시기를 생각을 해봐도 이 다음에 스토너를 썼거든요. 거기에는 훨씬 덜어낸 것 같아요.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이나. 그래서 훨씬 직설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전에 썼던 거라 그런지 자신의 그 복잡한 그 머릿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튼 저도 아마 여러 세월이 지나고 노인이 되어 있다면 이 소설을 다시 읽어봤을 때 눈물을 참지 못하는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단초 혹은 클루를 느끼긴 느꼈나요? 아니면은 희망컨대 그러길 바란다인가요? 느끼긴 느꼈는데 이걸 만끽하진 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삶의 관록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는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의 관록이 부족해서 이 만끽할 수가 없었구나. 그런 네, 자기 원망. 네. 그래서 내가 아직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 작가님의 소설이 항상 말투적 재미는 떨어지지만 읽고 나서 곱씹어 볼수록 작품의 어떤 가치가 빛나는 울림이 큰 소설인 것 같아요. 작업 시기에 따라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의 세부적인 테크닉, 문체나 묘사 방식 이런 거는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항상 한 가지로 일관이 돼 있고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마지막 소설 아우구스투스도 비슷한 주제를 다른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로맨스정은? 네, 역시 집 나가면 고생이죠. 사서 고생하는 하버드생 이야기. 저는 이거 보면서 매력적인데. 이것마저 뭔가 어떤 스펙을 위한 행위인가 싶은. 무엇을 했나요? 네, 저는 콜로라도에서 뭐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제가 요즘에 그 빠니보틀 유튜버 있잖아요.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 미국판 빠니보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니보틀도 정말 여행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뭐 철광석 기차 타고 화물칸에서 가거나 뭐 석탄 뒤집어 쓰고 다니고 이러는 게 이 앤드류스가 유튜버가 됐다면 빠니보틀처럼 떡상. 됐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썸네일에서 콜로라도 떡상 각이죠. 대평원에서 그쵸 들소 4,000마리 잡았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막 조회수 200~300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단한 관종이었을 수도 있겠다. 내심 속으로는 막 쭈구리처럼 할 말 못하고 막 프렌신한테 제대로 못하고 이러긴 하지만 내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걸 갈구하는 인물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체코에 갔다 왔는데 이 비행기 내에서 다 읽었습니다. 편도 13시간이니까 거의 하루죠. 24시간을 쓴 건데 예,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꾸역꾸역 읽었어요. 그래서 보통 피곤해서 불도 꺼주잖아요. 잘 그쵸. 법도 한데. 이게 자닥깨다 하면서 의무감에 계속 읽어 나갔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주관적으로 지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단 감정적으로 힘들었고 존 윌리 너무 좁은 곳에서? 예, 너무 좁았어요. 제가 또 막내여가지고 비즈니스 안 태워주나요? 이 앞뒤로는 좀 넓거든요. 거의 이제 비상구 좌석처럼. 근데 좌우도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가운데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마차 뒤에 실려서 그 콜로라도를 향하는 앤드류스의 심정이 이런 건가 하면서 막 그런 감정도 느꼈고, 그리고 존 윌리엄스는 제가 스토너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풀었어요, 글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찰리는 창문 옆 벽에서 성냥을 그었다. 그는 성냥을 든 손으로 램프에 그을린 등갓을 들어 올려 탁자 위에 놓고 심지에 성냥을 불을 붙이고 등갓을 다시 얹었다. 심지가 천천히 타오르며 방이 밝아졌고 문 밖에서 깜빡이던 불빛이 거기에 합쳐졌다.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거 그냥 찰리가 램프에 성냥불을 붙이자 방이 밝아졌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읽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풀어 쓰는 거야? 글쓰기 선생님인데 이렇게 늘려 쓰다니. 학생들이 이렇게 써왔으면 줄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고 그렇게들 다들 가르치면서 아무튼 뭐 이런 뭐 화나는 감정도 들었고 특히 또 앤드류스가 들소 사냥을 나서는 길, 또 들소를 사냥하는 걸 보면서 또 가죽을 벗기면서 이 모든 행위에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 상황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이 책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려거든 꼭 시간을 길게 두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일정상 제한 없이. 예, 이 책은 뭐 내가 인생에서 그냥 한 번은 읽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천천히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왜냐면은 그림으로 치면 세밀화 같거든요. 가까이 가서 오래 보면서 여기는 이런 디테일이 있네. 여기는 작가가 이런 걸 그려놨네. 이걸 멀리서 보면 사실 그냥 이런 이미지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책은 분명히 세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밀화를 볼 여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되게 자세한 표현을 생략을 하면은 사실 내용이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읽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여기 두 분도 그렇지만 제가 자연의 이야기를 썩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마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챈들러 씨가 뭐 읽어마라 할지 물어보는데 제가 마라 하니까 챈들러 씨가 역시라고 하셨거든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계속 뭐 읽을까 할 때마다 부처 스크롤싱 이래서 빨리 해치고 싶은 마음인가? 저는 정확히 페이지 수만 보고 분명 안 좋아할 텐데 자꾸 뭐 읽을까 이러면 부처 스크롤싱이라 네. 그래서 뭘까 저 사람의 마음은 네. 분명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페이지 수만 보고 골랐습니다. 네. 로맨스정님이 항상 이렇게 뭔가 이야기에 사건이 전개되는 사이에 중원부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거 항상 힘들어하시고, 특히 그게 자연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였을 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그렇죠. 네. 엄청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거기에 또 들소를 4,000마리 정도 죽이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그게 어쨌든 그때의 생활 방식이고 생계 수단이었으니까 그걸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정말 대단한 수설임은 제가 부정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누차 뭐 매 시즌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독서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대리 경험 아니냐. 대리 경험 부분의 최고봉을 전 찍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절대 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렇고 이 앤드류스의 심정 이거를 제가 뭐 비행기 가운데 좌석에 앉아서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온전히 느껴졌어요. 이 들소 사냥을 하면서 겪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거기 육체적인 고통 막 들소고기만 먹어서 뭐 잇몸 다 아파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나 네. 특히나 제가 가장 쾌감을 느꼈던 게 사냥을 마치고 이제 부처스 크로싱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느 목욕! 방에서 이제 개운하게 씻는 거.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 와 진짜 개운하겠다. 와 이거 진짜 새 사람 된 이 기분 뭔지 알 것 같다. 막 이런 느낌까지 받으면서 제가 꼭 샤워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예, 그 부분에 어떤 카타르시스도 있었고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막 앞에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너무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소설이었습니다. 음. 정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소설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꼭 긴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비행기에서 읽으신 게 되게 좋았을 어떤 그렇죠. 감정 이게 감상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엉덩이 네. 베기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막 엉덩이가 부서질 것 같고 이런 막 얘기 진짜 씻고 싶어 나오는데 죽겠고 예, 예. 막 기름 끼고 막 냄새 나고 그쵸. 그 옹색하고 목마르고 예, 또 불편한 사람들이랑 양옆에 앉아 가지고 막 예. 덜컹거리고 혹시 옷은 있고 편하게 옷은 추리닝 아니면 정장입니다, 정장. 또 와 출장이니까. 그쵸. 거기 또 그 1호기여가지고 네.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대부분 정장을 입고 있고 이러니까 또 이게 거기서 그 혼자 전용기예요? 전용기 타고 갔다 왔어요? 예, 예. 그쵸. 어머나. 그 기자단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근데 데리고 간다기보다는 그 언론사에서 돈을 내죠, 대통령실에.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쵸. 각자 다 돈을 내서 그쪽에서 사실 대통령실은 어떤 한 여행사처럼 저희 뭐 숙소 다 잡아주고 뭐 이동시켜주고 뭐 아, 밥 사주고 다 해주는 어, 거거든요. 패키지 여행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어, SOA 여행에 투어네. 그쵸. 네. 여행을 이제 업무로 바꾸면 되는 거죠. 승무원분들도 다 타시는 거예요? 예,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타고 아, 또 공군에도 승무원들이 있어요. 공군 승무원. 그래요? 그래서 예, 처음 거기가 어쨌든 들어보네요. 공군 1호기여가지고 어, 공군에 이게 예. 오픈돼도 되는 정보가 맞죠? 그럼요. 이거는 뭐 대한항공이 위탁받아서 운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죠. 이런 내용이. 아무튼 뭐 아니,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그 대평원에서 그 사냥을 할 때 왜 납을 들고 갔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납? 총알을 만들더라고요. 그쵸. 총, 갈아가지고 막. 예, 왜 무거운 납을 왜 저기를 들고 갔을까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납을 버리고 가자는 주장을 하잖아요, 슈나이더가. 네. 예, 저는 설마 총알을 만들 줄이야. 음, 그치. 총알을 4,000마리 만들어서, 죽이려면 일단 4,000알은 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진짜 그런 점에서는 진짜 대리 경험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사냥할 때 그 자리에서 총알을 만들어서 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좀 네. 대리 경험의 끝판왕이었다는 네. 점입니다. 챈들러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죠. 이 소설이 나름 되게 계절이 많이 바뀌잖아요. 미국 지난번에 뭐냐 그거 흐르는 강물처럼 읽을 때도 그랬는데 아무리 산속이어도 그렇지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나 싶은 음,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 뭔가 쎄하다 이래서 저는 저쪽에서 갑자기 들소무리가 공격해 오나 이런데 이제 공기가 바뀌었고 눈송이가 슬금슬금 내리더니 이제 눈보라가 휘몰아쳤다라는 내용의 이제 반전 혹은 아니면 뭐랄까 그런 대목인데 그 전에는 로맨스정처럼 저는 이제 뭐 서 있긴 했었지만 지하철 오고 갈 때 읽었는데 로맨스정이 기억을 할진 모르겠지만 추석 끝나고 추석 즈음에 진짜 짜증나게 더웠거든요. 너무 음, 더웠어요. 이게 맞아요.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9월에 이게 무엇이냐 할 정도로 더웠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게 비가 이제 또 스물스물 오려고 해서인지 지금 날짜는 일단 9월 22일입니다. 그 주인데 스물스물 오려고 해서인지 진짜 너무 습해서 특히 이게 또 지하철은 시원한데 지하철 이 승강장 플랫폼이라 그러죠. 거기가 진짜 그냥 사람을 찌더라고요. 그곳에 서서 읽는데 진짜 온몸이 지금 번들번들거리면서 땀으로 흠뻑 젖고 막 그 상황에서 읽었던 대목이 이 친구가 이제 로맨스정 읽었던 것처럼 엉덩이가 베긴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또 허벅지가 이제 말 안장 거기에 이제 쓸려가지고 다 까지죠. 예, 다 까지고 다 까졌는데도 계속 이제 마찰이 있으니까 진짜 막 죽을라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뎌지지가 않는다 그러고 뭐 이런 대목들 이제 거기까지 가는 부분이죠. 평원까지 가는 길에 그걸 읽는데 진짜 읽는 내내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와 이거 진짜 내가 4D인가? 그렇게 읽다가 지금 일요일인데 갑자기 주말에 금요일에 비가 오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갑자기 추운 날씨가 됐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머 이 한국도 이게 말이 돼? 아니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말이 돼? 내가 어제는 땀 흘렸는데 오늘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오 그러니까. 대평원인가? 아무튼 그런 시점에서는 또 이들이 폭설해서 어프어프하고 있는 걸 읽으니까 어머 아니 너무 타이밍 잘 맞잖아 하면서 거의 4D를 읽었던 작품이라서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이런 대자연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접해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수 과목이 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어쨌건 묘사와 그 묘사를 내 머릿속에서 잘 그려내야 하는 류의 소설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래퍼로 참고할 만한 이미지가 없다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영화 시기상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랑 가을의 전설 정도 읽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래퍼가 훌륭하게 마련되지 않나 싶고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야 하는 이유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으면서 계속 뭔가가 생각나는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책들 이번 시즌 중에 그런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갑자기 먹방 욕구 이렇게 식욕이 돋게 하는 소설은 그래도 진짜 뭔가 대단하긴 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정말 대단한 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름 되게 읽어내면서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처음엔 좀 답답하기도 했죠. 슈나이더처럼 야 솔직히 진짜 욕심이다. 이거 어떻게 다 잡으려고 거기서 총알을 만들어가면서 4,000마리를 다 잡아? 그냥 적당히 하고 가지. 이거 솔직히 돌아와서 이거를 다시 가져와서 남겨두고 간 3,000개 가죽을 다시 회수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읽는데 결국에는 가다가 결국 완전 헛헛하게 허무하게 1,500장 잃어버리고 강물 유실되고 도착했더니 이제는 시장이 바뀌어서 들소 가죽의 가치가 진짜 떡락. 완전 이 코인 대참사인데. 이런 결말을 준비해놨을 줄 몰랐어요. 부처스 크로싱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풀어내려고 요러냐 하다 보니 어쩌면 이게 그래도 세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이 이제 부처스 크로싱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챕터 한 9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대자연 속에서 이동하고 잡고 다시 이동하는 가장 긴 분량 정도 이거를 읽다 보면 280페이지까지 가게 되고 그 이후로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가 이제 다시 부처스 크로싱으로 돌아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짧은 이 세 번째 챕터가 가장 공들여서 읽어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계속 졸다 깨다 해가지고 조금은 실패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되게 궁금하고 사람마다 되게 느끼는 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밀러는 미쳐서 돌고 누구냐 이 찰리도 결국 미치고 그 와중에 그나마 제정신 붙들고 있는 게 주인공 윌리엄스인데 결국 떠나잖아요. 떠나는 이 모습을 누군가는 정말 허무하고 비극적인 엔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은 내 양의 테일이 뜬다처럼 희망찬 새 출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어중간한 사이에 어딘가로 볼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가 궁금해지는 독서였다. 네, 그렇게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엔딩에 그 멀어져가는 윌리엄스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내면에서 뭔가 느끼긴 느꼈겠죠. 어떤 성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싶긴 하더라고요. 좀 무책임한 엔딩 아닌가? 그대로 떠났다. 맞아요. 예.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표현되지 않고 엔딩이 끝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렇게 끝낸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요. 지금 무엇을 위해 읽었는가, 이 책을. 이게 어떤 그 당시에 뭐 허무주의에 좀 뭐 그런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 당시 문학의 특성, 이 뭐 1960년대 미국 문학의 맞아요. 그때 전쟁 이후로 그 그 전쟁에 얘기는 그러게 참여했던 많이 들었죠. 예, 맞아, 맞아. 젊은 세대가 허무주의에 굉장히 빠져 있었다. 그런 게 근데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참전 경험도 있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수진 씨는 어떻게 이 엔딩을 네. 윌리엄스의 뒷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어떤 식으로 근데 해석하셨나? 읽을 때는 저도 아니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이 그냥 떠난다고? 나타났을 때 그냥 홀연히 나타났던 것처럼 갈 때도 그냥 이렇게 홀연히 끝난다고? 근데 뭔가 그 여행을 통해서 얻은 거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책을 덮고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인생이 이런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허무한 엔딩은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식으로 인생의 이제 무상함을 얘기하기 위해서였다로 받아들인 뒷모습.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음, 그 전에 스토너도 사실 엔딩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싱겁냐?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음, 끝나고 생각할수록 되게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엔딩 부분이 좋았거든요. 가운데 부분은 오히려 저도 읽다가 어쩌라고 나보고 이걸 계속 읽게 하는 거지? 잡고 또 잡고 가죽 벗기고 잡고 그러다가 눈이 왔네. 못 가겠다. 야, 이걸 내가 지금 왜 계속 읽고 있어야 되냐라는 어떤 모종의 불만감이 막 솟아오르다가 결국 도착했더니 쥐뿔도 없네. 야, 네, 한 달이래. 1년이 채 안 되는 한 10달 혹은 그쯤 되는 사이에 시장이 바뀌었네. 더 이상 너가 그 모든 것을 바쳤던 이 들소 가죽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졌네. 이 엔딩이 일면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새삼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존 윌리엄스가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시대 때 작가들처럼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어떤 대자연에 대해서 그려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정말 대자연을 그려내고 싶었던 거라면 이게 맞지 않을까? 뭔가 누군가가 대자연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야, 10달 존버하고 와서 진짜 한탕 벌었다 라는 결말은 뭔가 좀, 그쵸? 조금 야, 그래서 가볍네요. 들소 죽일만 어, 하더라. 야, 진짜 존버 야, 진짜 장난 그치. 손맛 아니었지. 쩔더라. 그죠. 어, 진짜 야, 이거 될 줄 몰랐는데 결국 하고 다시 갔다 와서 가죽 4,000장, 장당 4달러? 하면 이게 이제 10,000달러, 이동비용 포함해도 10,000달러라는 계산이 여기 나오는데, 그 결말은 의아하지 않았을까? 독자들이? 어, 음, 대자연에서 결국 게이득을 이뤄내는 소설이라면 조금 의아했을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자연 속에서 스트럭을 하는 사람들의 허무일 수도 있겠는데, 그 자체로 그냥 자연을 또 묘사한 거 아닐까? 인간마저도. 왜냐면 우리가 여름에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무나 꽃들 입장에서는 난리일 수 있잖아요. 정말 생고생 해가면서 이파리 피워내고 꽃 피워냈는데 겨울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되게 허무하다고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돼서 앙상하게 남은 가지들을 보면서 뭐 앙상하다, 쓸쓸하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도 야, 이거 되게 허무하네 라는 느낌은 안 들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수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빈손, 뭐 그냥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이게 왜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냥 그런 느낌의 엔딩이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으로 읽으니까 음. 오히려 세 번째 장에서는 조금 다시 평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었던, 전 그런 뒷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는 것도 거의 한 330페이지 분량 중에서 한 250페이지 정도는 그 들소사냥에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 지난한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허무함을 그렇죠. 독자들이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약해놨으면 허무하지도 않겠죠, 뭔가. 네. 근데 결국에는 이 허무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고생스럽고 지난한 이런 사냥 과정을 정말 장황하게 설명한 게 아닐까. 음. 뭐 존 윌리엄스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베트남전의 어떤 그런 묘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더니 뭐 이게 어떤 허무함만 남았고 뭐 이런 음, 미국 젊은이의 그런 모습 근데 이런 것도 담아낸 게 아닌가? 베트남 전쟁이랑은 시기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런가요? 이 베트남전이 55년부터인데 이 책이 60년이니까 겹치지 않을까요? 아, 맞네요, 맞네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 2차 대전만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 낀 세대의 감정 아닐까요? 응.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뭐 연이은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네, 그런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앤드류스가 이제 돌아갔잖아요. 돈 남기고 어떻게 살았을 것 같나요? 이거 어디로 간다 그랬었죠? 어디 간다고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예, 어디로 그냥 사라졌는데 고향으로만 안 아마 네, 예, 고향으로는 안 가는 것 안 같고. 간다, 이 정도. 엔딩이 이렇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대강의 방향 말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늦게는 다다르겠지. 서둘지 않고 말을 몰았다. 그는 뒤에서 서서히 해가 뜨며 공기가 안정되는 걸 느꼈다. 일단 그러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 같나요? 아니면 대도시로 갔을 것 같나요? 이 사람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어, 저는 왜냐면은, 도시로. 응. 예. 그래요? 네. 왜냐면 도시에서 그 회의를 느껴가지고 서부개척 그 중심 음, 도시랄까요? 그 카우보이들의 도시로 들어왔고. 근데 사실은 돈을 보고 들소 사냥에 나간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말로를 보지 않았을까? 돈을 보고 자연에서 무언가를 탈취하려고 했고, 그걸 가지고 도시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거를 직접 보면서, 아, 이거를 도시에서의 삶의 회의를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음, 저는 도시로 돌아갔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뭐 목욕하는 거 좋아하고 찝찝한 거 싫어하고 또 자기소개할 때 저 하버드대 3학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지독히 문명화된 사람이고 아마 제가 그 샤워할 때 쾌감을 가장 크게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은 이런 거 없이는 절대 못 사는 사람이다. 매춘부랑 이야기할 때 매춘부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매춘부 생활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흘러 들어왔다. 음, 근데 이 윌은 그 매춘부를 되게 뭐랄까요? 동정하는 음, 눈빛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철저한 뭐의 희생자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근데 막상 매춘부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 뭐 페이도 좋고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고 나 여기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윌은 음, 끝까지 어유 저 가련한 여성이 이 시대의 격동에 휘말려 가지고 이 골짜기에 이 창녀촌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런 험한 일을 하고 있고 진짜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음, 사람은 불신이랄까요? 네, 음. 약자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챈들러님은? 세인트루이스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냐 죽었던 이 슈나이더. 슈나이더도 계속 세인트루이스 가고 싶다 막 세인트루이스 듣는데 막 그 사람도 세인트루이스 왔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저도 바로 그 길로 다시 자연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한 번 도시를 갔다가 도시 속에서 또 엄청 이 허무하고 이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좀 결핍되어 있는 도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출발하지 않았을까? 음, 마치 도파민 중독처럼. 프로 음. 여행가가 어. 되는. 카메라만 없는 유튜버. 그쵸. 쓸모가 없잖아. 카메라가 없는 유튜브. 본인은 재밌겠지 뭐. 네. 어. 아,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어떤 결말에서 허무함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게 들소를 많이 죽이고 돌아와서.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과정에서 분명히 앤드류스가 느낀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흔히 뭐,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또 혹자는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이겼냐 졌냐, 뭐 뭘 얻었냐 잃었냐, 이런 결과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가 중요하다인지 아니면 그래도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직은 이게 사람마다도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내가 지금 어느 시점인가에 따라서도 되게 다른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앤드루스만 봐도 과정이 너무 많이 배웠을 거잖아요. 그 배움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는 떠나서 로맨스 형이 말한 것처럼 뭔가는 분명 느꼈다. 그리고 이제 20대인데 그렇죠. 그것은 24시겠죠. 네. 어마어마한 미천이 될 것이고, 뭐가 됐건 진짜 실전 오브 실전을 바로 옆에서 베테랑들의 그것을 봤으니까 진짜 야 너 가죽 한번 발라봤어? 난 발라봤어. 이 문장은 참 의미가 있는 문장인 것 같은데, 하지만 밀러 혹은 맥도날드 혹은 누구냐, 계속 슈나이더, 슈나이더. 찰리 이런 친구들한테 과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파멸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슬슬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떤 행동인가를 쉽게 하기에는 위험이 더 큰 나이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정에서 배워서 나의 인생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있는 나이가 아닌가. 그쵸.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정이 그래도 중요하지 않나. 수진 씨는 어떠세요? 저도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그 목표가 뭐 크면은 얻는 게 당연히 성공했을 때 크겠지만, 결국에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 훨씬 더 인생에서 유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윌리엄스는 일단 마이너스 결과잖아요. 마이너스 손실. 그쵸. 돈도 잃고. 그냥 단순히 돈이 뭐 건강을 잃은 듯한 느낌은 아니니까. 여기서 파란 쪽이 잘린 거 아니니까 지금. 그것을 만회할 정도의 과정이 빛났는가, 뭐 이런 거 정도는 저울질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딱히 이 윌이라는 주인공이 결과적으로 뭐 따졌을 때 마이너스를 보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죽지도 않았고, 뭐 본인이 체험해보고 싶었던 자연의 장대함에 대해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었고, 뭐 돈을 투자하고 $600였나요? 몇 달러였죠? $600 처음에. 네, $600나 내고 갔지만 저는 그 이상의 체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가 중요한가요? 과정이 중요한가요? 뭐 이런 자리에서 하거나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이 원래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성격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저도 어떤 거에 대한, 그래서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찍었어 안 찍었어, 이게 중요해져 버린 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제가 뭐 한 10시간 기다렸어요. 추위에 떨면서. 근데 마침 화장실 한번 가볼까? 했다가 그때 못 찍으면은
저는 10시간 동안 잘 이 자리를 지켰고요. 근데 제가 과정이 잠깐 그렇게 화장실을 아름답진 않은데? 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10시간 찍어서 만약에 제가 찍었으면 야, 너가 10시간 고생한 보람이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되겠지만 저는 10시간 기다린 어떤 그런 투지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걸 해내지 못했을 때의 저의 성실감이나 이런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는 요즘에는 되게 결과가 중요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번 해외 출장에 네.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 아 이거구나. 이것이 취재구나. 혹은 야 이거다. 야 나 한 단계 성장했어. 정말로 네.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캐리어가 이게 잘못 돌아가지고 테이프가 다 날라갔어. 테이프가 지금 아, 저쪽 미국에 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쵸. 타격이 너무 큰데요, 그거는. 진짜 크리티컬하다. 예, 그죠? 이거는 제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두고두고 회자될 아마 네. 꼬리표가 될 거기 때문에. 겁나 혼나겠죠? 네. 하지만 아, 나는 레벨업을 해버렸어.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는 이제 실수 안 하게 된다.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졌어. 근데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고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내가 이런 게 있었으니까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가 어떻게 보면 배운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긍정적으로 저는 작용해서, 내가 그래도 배웠다 이 생각은 안 들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인생이 꼬였구나. 이러지 말아야지지, 이제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회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음, 이제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거를 어, 그거를 인제 사회적으로 용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고용 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 노동열사 같이 얘기했네. 그리고 다시 아무튼 생각해보면 이 과정이냐 결과냐는 두 개를 되게 구분해서 두는데 과정에 대한 평가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중간에 그쵸. 지금 우리 너무 훌륭한 과정 중에 있는걸? 이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음, 결국 엔딩에 와서야 과정은 좋았어라고 하거나 그래도 뭐 과정이 아름다웠어라는 건데 결국 결과에 의해서 과정에 대한 평가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음, 그게 맞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앤드류스였으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슈나이더가 가자고 했을 때 갔을 건가요? 아니 근데 마차를 쪼갰을 수 없잖아요. 걸어서 가야 어,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든 그래도 이제 가다 보면은 뭐 철도라도 다른 잡아 사람 타 만날 수도 있는 가지고 거고, 그쵸. 어. 뭐 히치하이킹을 할 수도 있는 응. 거고. 아니 뭐 말을 타고 이렇게 가도 되지 않나요? 근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윌 스스로가 메타인지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음, 진짜 도시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살아남을 능력이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 음, 그게 인지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왜 느꼈냐면 177페이지에 보면은 처음에 그 사냥을 해가지고 가죽 벗기는 거를 윌이 처음 배워요. 근데 잘 못하죠, 당연히. 힘도 그렇죠. 없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지만 가죽을 벗겨내려 하자 아까처럼 찢어졌다. 분해서 눈물이 나왔다. 스스로 찐따 같다는 거를 여실히 느꼈어요. 음, 예. 너무 난 그래가지고 보잘것없다. 예,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진짜 이것도 못하다니. 저기서 6마리 벗기는 동안 나는 이거 하나 가지고 끙끙대고 있었다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지. 결국 혼자선 예. 도망은 안 되고 이거 슈나이더 라인을 타느냐 밀러 라인을 타느냐인데 예. 근데 초두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어머니 같은 존재잖아요. 나를 이 자연으로 이끌어준 밀러가. 그쵸. 예. 근데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예,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그 들어요. 프레신 일 때문에도 슈나이더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렇죠. 아, 그쵸. 원래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저라면, 윌리엄스가 아니라 나라면 중간에 갔을 것 같긴 해요. 슈나이더가 가자고 했을 때 갑시다. 어차피 돈은 나한테 있고 어, 아, 그쵸, 저거 그쵸. 다 내 돈으로 산 그죠. 건데. 그지. 체험료 냈는데. 그쵸. 아, 이제 갑시다. 이제 어, 그만하고. 이렇게 할 수 어. 있는 거 어. 아닌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한번 하면 돼요. 왜냐하면 밀러도 지금 이 둘이 빠지면 안 돼요. 그 그렇죠. 마차에 일을 싣고 그 못하죠. 마차를 네. 끌고 해야 되는 결국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슈나이더랑 해가지고 그냥 가. 한 몇 킬로미터라도 가. 액션을 보여. 그러면 이제 허겁지겁 뛰어와서 알았어. 100마리만 더 잡을게. 100마리만 잡고 줄어들거죠. 가자. 아, 그죠. 300마리였던 거 100마리로 줄어드는 거지. 음. 그런 협상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또 하나 있는데, 들소 사냥에 나섰던 게 들소 사냥 자체를 체험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밀러에 대한 동경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밀러를 계속 관찰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그 보면은, 뭐랄까, 그 열정에 대한 어떤 갈구. 나도 어떤 거를 이렇게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니는 저런 열정을 갖고 싶다. 이런 동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8페이지에 보면은 되게 밀러를 좋게 봐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앤드루스가 생각하기에 밀러가 평온을 보는 시선은 그 대지가 밀러의 관심을 불러일으킬수록 더 너그럽고 자유로우며 무한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있는 밀러의 모습이 이 사람의 눈에는 너무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페이지를 거듭할수록 좀 달라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또 아까는 110 몇 페이지였는데 한 171페이지만 가도 사냥이 끝 무렵에 밀러는 움직이는 들소무리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자동 기계 장치처럼 보였다. 그리고 밀러의 들소 사냥은 피해에 대한 굶주림, 가죽 또는 가죽이 가져다 무언가에 대한 욕망, 또는 심지어 밀러 안에서 음울하게 작동하는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라고 보게 되었다. 그것은 밀러 자신이 빠져있는 어떤 삶에 대한 냉정하고 무심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마이너스 평가라고 보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맹목적인 자극 추구, 열정 이런 거에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평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랄까 중립적인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열정이 아니라 삶에 대한 냉소였다. 이 사람의 이 뭐랄까 모험의 원천은. 네. 그래서 아마 이 밀러에 대한 처음에 동경이라든지 나중에는 이제 의문으로 피어오르는 것들. 그래서 그 밀러를 관찰하면서 오는 본인의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아마 밀러를 계속 보는 거를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책 피. 다음 코너는 이 책에 인상 깊었던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분은 챈들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방금 수진 씨가 설명해준 그 문장이 저의 이 소설에서 최애 문장이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진짜 계속 잡아. 밀러가 이젠 좀 멈춰도 되지 않나? 일단 우리가 못 쫓아가는데? 이거 발굴 작업이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제 밀러가 이제 계속 날아다닐 때
그걸 보는, 관찰하는 윌리엄스의 반응이죠. 그리고 밀러의 들소 사냥은 피에 대한 굶주림, 가족 또는 가족이 가져다줄 무언가에 대한 욕망, 또는 심지어 밀러 안에서 의무하게 작동하는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라고 보게 되었다. 그것은 밀러 자신이 빠져있는 어떤 삶에 대한 냉정하고 무심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혹시 밀러도 어떤 은유인가? 밀러마저도 그냥 자연을 상징하는 무언가로 여기서 쓴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을 주제로 하는데 야 내가 자연에서 6개월 뭐 반년 존버했더니 진짜 떡상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연에다 대고 뭔가 느껴지는 이 어떤 사냥꾼의 애환을 푸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기계처럼 했다라는 건데 그것이 뭔가 기계 메카닉의 느낌으로 온다기보다는 냉정하고 무심한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왜 계절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계절은 무심하게 흐른다. 어떻게 보면 자연이 제일 냉정하다. 이런 느낌처럼 사실 들소가 인간에 의해서 어떤 총에 의해서 죽은 거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자연이 예를 들면 뭐 홍수가 나가지고 들소 떼들이 다 쓸려 내려갔다라고 해도 될 만큼 그냥 그런 느낌으로 묘사되는 부분을 제가 처음 느낀 것 같아가지고 이 장면은 마냥 사냥과는 좀 다르네. 사냥이 아니었을 수도 있나 보다 싶어서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이게 제가 밀리의 소재를 읽어가지고 페이지 수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앤드류스가 들소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맥도날드 아저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맥도날드는 업신여기듯이 말했다. 찾아낼 무언가가 있다고 늘 생각하지. 그러니까 앤드류스가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맥도날드가 글쎄 그런 건 없어. 맥도날드가 말했다. 자네는 거짓 속에서 태어나고 보살펴지고 젖을 떼지. 학교에서는 더 멋진 거짓을 배우고 인생 전부를 거짓 속에서 살다가 죽을 때쯤이면 깨닫지. 인생에는 자네 자신 그리고 자네가 할 수 있었던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자네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 거짓이 자네한테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지. 하면서 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앤드류스는 아니요. 얘기하는데 그럼 뭘 네, 얻었나? 단호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 게 아닌데요. 그럼 배우지 못했군. 아닌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럼 뭘 얻었나? 앤드류스는 입을 다물었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맥도날드가 이 작가의 투영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장 보면서. 이 존 윌리엄스가 이때 당시만 해도 나이가 좀 있고 교수를 한 지도 오래됐고 이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애들이 지금 물어보면 다들 꿈도 없고 이러네? 이거 녹여내야겠다. 써가지고 이런 약간 훈계를 하는 게 약간 존 윌리엄스의 페르소나가 아닌가 맥도날드가 이 생각이 너 들었습니다. 같은 젊은이 많이 만나봤지. 전 그 네. 반대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런 허무주의적인 세상의 시선에 아니다. 그 형언할 수 없지만 인생의 나한테 가치는 근거는 없지만 분명히 있다. 그렇게 느낌은, 얘기하고 뭔가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네도 다 힘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너무하다니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네. 아니야. 인생을 다 살아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 막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저의 책갈피는요, 18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들기 직전 부처스 크로싱에서의 그날 밤 프랜신에게서 도망쳤던 일과 아까 낮에 여기 콜로라도의 로키 산맥에서 내장을 제거한 들소에게서 도망쳤던 일 사이에 미미한 연관성을 생각해냈다. 들소에게서 도망친 이유는 피와 악취, 흘러나오는 내장에 여자처럼 욕지기를 느껴서가 아니었다.
겨우 조금 전만 해도 당당하고 고귀하며 생명의 위험으로 가득했던 존재가 이제 속절없이 가죽이 완전히 벗겨진 채 죽은 고깃덩이가 되어 존재 자체 또는 그 존재에 대한 앤드루스의 개념을 완전히 빼앗긴 채 기괴하게 조롱하듯 눈앞에 걸렸기 때문에 구역질이 나서 도망쳤다. 그것은 들소 자신도 앤드루스가 상상했던 들소도 아니었다. 그 들소는 살해당했다. 앤드루스는 그 살해를 통해 자기 안에 있던 무언가가 파괴되는 걸 느꼈다. 그걸 마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망쳤다. 이게 나오는데 생명에 대한 고귀함과 그리고 그게 죽는 순간 일순간 그러니까 불이 켜졌다가 등불이 켜졌다가 후 불면은 순식간에 그게 어디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는 생명의 무상함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문장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스토너 때는 표현이 비교적 풍부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약간 미국판 먼저 태어나셨지만 미국판 한강 같은 그런 추상적인 본인의 감정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좀 되게 뭐랄까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 채식주의자를 보면은 채식주의자를 보고서 한동안 이제 고기를 진짜 못 먹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그 주인공이 기괴한 행동을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갈 만도 한데 그 문장들을 읽어보면은 그런 처음 느껴보는 감정임에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위성 있게 묘사를 잘 해놔가지고 구역질이 날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이 여기에서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한 줄 평과 별점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주실 분 예, 계신가요? 로맨스 정부터 하겠습니다. 로맨스 정입니다. 하버드생 앤드루스 씨의 체험 삶의 현장.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체험 삶의 현장인데 넣을 봉투가 없어. 빈손으로 임금 체불당한 앤드루스. 냈잖아요. 냈어요, 유닛- 냈어요. 아, 그치, 적자네요. 적자요, 적자. 네. 유니콘을 타주세요 하는데 봉투가 없어. 그러네. 요즘 분들은 체험 삶의 현장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게 몇 년까지 했죠? 진짜 한 2000년대, 초반까지였던 것 같아요. 한 2005년, 2007년까지 하고 없어지지 않나요? 그죠? 막 그때 그거 기억나세요? 그 체험 삶의 현장 이런 데 가면은 막 그 담배 피고 이런 장면도 나왔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아, 그쵸. 최민식이 맛있게 담배 피는 장면. 그건가요? 이런 거 아무튼, 네. 굴뚝 청소하고 막. 2012년까지 방송했네요. 많이 했네. 네. 다음 한 줄 평과 별점은요? 네, 챈들러입니다. 자연류 중에서는 하위 호환이지만 또 마냥 그렇게 허무하지만은 않다.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마지막 수진 씨는요? 장엄한 대자연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5점 만점에 4.6점입니다. 오. 아, 더 줘야 되나? 4.7이 거의 만점 기준이었는데 0.1이 도대체 어디서 깎였을까요? 나의 어떤 삶의 뭐랄까. 내가 아직 모자라서. 네, 내가 이거를 온전히 느끼기에는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한 인간이어가지고. 네. 나중에 AS 하셔도 되죠. 언제 한번 날 잡고 AS 기간을 가져볼까요? 그쵸. 역대 시즌의 평점을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한 줄 평과 별점까지 들어봤고 이제 다음 책은 거창성 작가의 피아노 조율사라는 작품인데 요게 지금 타이완 주요 문학상을 휩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심금자래요. 원제가 심금자.
피아노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일지 이게 엄청 핫한 책이더라고요. 피아노 조율사가. 맞아요. 제가 그때 처음에 리스트 만들 때도 그 매대에 되게 위쪽에 있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 그럼 다음 피아노 조율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 봐요. 봐요.